김정민 팀장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주제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주제와 관련된 토의가 상당히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 시간에는 조금 과거의 형태와는 좀 달리해가지고 토론해 주실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토론해 주실 분들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각 분야에 활동해 주신 분들 전문 분야에서 또는 이제 관심 집중 분야에 관해서 활동해 주시는 분 GMO 관련해서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라든가 의문점 이런 분들은 충분히 개진하셔서 서로 얘기도 나누시고 토론도 되실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자로 나와주신 분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분들은 전부 8분 나와주셨는데요. NGO 단체에서 2분 나와주셨고요. 또 산학연에서 각 1분 나와주셨고요. 정부에서 또 3분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쪽 최준호 활동가님부터 소속하고 성함. 안녕하세요. 서울환경운동에서 활동하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좋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사무국장이고요. 전여동에서 토종씨앗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지키고 있는 데 있어서 좀 GMO하고는 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반대를 위한 그냥 뭐 억측이나 이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진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자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료협회 양승복 부장입니다. 저는 사료협회에서 주로 물류 관련, 부두에서 하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같이 2008년도 LMO법 시행 이후에 LMO 관련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 세미나에 참석을 해봤지만 저희 사료업계나 축산업계 입장에서 보면은 LMO법 시행된 이후에 우리 관련 산업에 대한 그런 여건이나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것도 많이 감안을 하면서 LMO의 안전관리를 같이 새로운 개선 방안이나 문제점 그런 것을 좀 지적을 받으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노력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조승현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사전 사후 관리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 사후 관리 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이 도쿄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책임제도 완비가 지금 목전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상과 배상에서 특히 이 책임에 따른 배상 문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조승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왔습니다. 신소재 식품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신형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지하고 아주 유익한 그런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용 LMO 위해성 심사를 주관하고 있는 임병철 사무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뭔가 얻어가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인사는
하지 않고 토론회에서 승부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농산물 품질 관련 원산지 관리과에서 사료라든가 농업용 LMO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 사무관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바이오평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김창기입니다. 저는 국내 산하경에서 개발된 GM 작물의 환경 위해성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들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토론가님들, 각계에서 이 LMO에 관해서 특히 주제 발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될 수 있는 전문가분들, 전문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해서 하여튼 8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제 발표를 김정민 팀장님께서 훌륭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주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좀 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든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토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먼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는데 김정민 팀장님께 우선 토론가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사무관. 예, 먼저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국립환경과학원의 그 김종민 팀장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그 내용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바로 찾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 자료 중에 그 책자에 8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수출국이나 그 개발국에서 승인이 된 LMO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을 국내에 수입을 할 때 정부가 허용 혼입 한계를 0.5%로 이렇게 관리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 그 식약청은 식품용 LMO를 수입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식약청은 그 0.5% 기준으로 관리하지 않고 수출국이나 개발국에서 승인이 됐다 할지라도 식약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이런 그 식품용 LMO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승인이 된 것만 비의도적 이제 혼입 허용치로 해서 이제 3%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좀 바로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김정민 팀장도 그 부분을 미처 얘기 못 드리신 거죠? 예. 예.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 확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또, 예.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10년 조사를 하셨는데 그 후속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2011년의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그 신사무관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사료용, 가공용 이제 그 이런 쪽은 이야기가 좀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최준호 부장님 말씀에서 저희가 2010년도도 조사한 거 맞습니다. 그 2011년도도 조사 계획을 세우고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제약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2009년에는 소위 말해서 단백질에 기초해서 그 단백질에 기초해서 LMO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질의 LMO다 여기까지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다를 알려면은 개발사에서 제공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저희가 협의 심사를 이제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기관이 의뢰를 해서 그 기관이 저희 쪽에 그런 부분을 같이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 저희가 바이오 안전 연구팀이라 그러는데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5명인데 1명은 현재 파견 근무 중입니다. 그 4명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연구사 1명은 LMO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관하고 연구사 하나는 또 저기 AI하고 구제역이라든지 기타 야생동물 질병. 그래서 실은 저희가 부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래서 제가 이제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점 때문에 최 부장님 말씀하신 그 품목 수준선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LMO 쪽이 파견 나간 사람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이 중에 이제 저는 생태를 쭉 조금 봐왔습니다만은, 과거의 생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성을 구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심사단도 있지만은. 근데 자연 생태계 안전관리라는 건 어디까지나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위해성 심사 13개 영역, 이걸 심사하는데도 굉장히 바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분야까지 커버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쭉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역량이 되지 않고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생태계에 이렇게 전파되고 확산되는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저희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유전자 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밝히려면은 명확히 표준품이나 표준분석법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29개의 품목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20개는 금년 중에 아마 커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생태계 쪽은 저희가 생태계 유형별로 조사를 금년에는 착수하게 되어 있고, 2010년도 그 조사 결과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끝나면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일단 그 2009년, 2010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보면 2010년 조사 결과가 이제 명확히 잘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몇 가지 기사를 봤지만, 그 정확한 조사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지금 대답하실 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지금 26곳에서 LM 작물이 발견이 됐는데, 그 LM 작물이 발견됐다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것들이 비의도질 방출이 돼서 어떤 군락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잡초화가 된다든가, 또는 다른 재배종이나 근현종에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인력이나 조직, 기술이 부족하다면은 아마 그 농업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 기관들하고 합동으로 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적 그리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0년 조사 결과,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사 결과 발표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그 공인되는 학계에서 그런 방법, 즉 말씀드리면 표준폼이라든지 공인분석법 이런 데 바탕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그 결과로서 공신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농진청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동해서 이 말씀은 검증은 이제 농림부라든지 이쪽에 맡기고, 환경부는 그냥 스크리닝만 단백질에 바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그런 그 방향의 말씀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제가 혹시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지, 유출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면은, 검정, 분석은 필수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모든 것의 퍼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물론, 최종 단계에서 법적인 문제 걸린다 할 때는, 검정은, 관리 영역에 속한 부서에서는 그쪽에 검정을 쓰겠지만은, 자연 생태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처 간의 경계 내지는 협력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사후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GMO 유출이라고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러면 옥수수라든지 면화, 유채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뽑으셨는지 소각하셨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저희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결과가 났을 때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을 때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품질관리원이나 다 해당 지역에서 다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본 저희들보다도 더 모르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해당 지역과의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따끔한 지적이시고, 또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고 놓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7월에 이 부분을 갑작스럽게 맡게 됐는데, 와서 2009년 또 이제 사업을 작년 7월입니다. 그때 와서 마침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저희 조직도 좀 개편이 되고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고, 어찌됐든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거는 정부 부서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관계 부처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 중에 발견된 개체는 어떻게 했느냐, 또는 관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걸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품관원하고 저희 기관이 공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나간 적이 있고, 또 저희가 발견한 거는 외래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LMO도 이 영향이 얼마만큼이냐가 위에도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추가 의정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봤던 거는 대부분 큰 군락을 이뤘다든지 확산이 됐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현장에서 바로 눈에 확인되는 수준의 개체라든지 일부 개체군이라든지 이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처리가 됐었다. 또 한 가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부 또는 저희 국립과학 환경과학원 입장에서는 관리 영역이 예를 들어 사료 공장이다 또는 어디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맡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게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고 통보가 되고 협력이 돼야 안전관리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 유념하고, 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런 궁금증은 저뿐만 아니라 되게 LMO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은 궁금할 걸로 생각되고요. 아까 김정민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LMO 유전자의 전이 작물에서 작물이나 아니면 근현종에서 LMO 유전자가 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사례를 보면 유채가 많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채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유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작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채 같은 게 거의 도입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옥수수나 이제 대두, 콩 같은 경우가 그 LMO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채보다는 오히려 옥수수나 그 콩 같은 경우가 같은 동일한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9년 전과의 그 전이 가능성 또는 그게 F2, F3에서도 그 LMO 형질이나 그 LMO 성분이 계속 세대 교배를 통해서 유전이 되면서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조사는 다 잘 안 돼 있겠지만 외국에서 발표된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그런 연구 사례가 조사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사한 그 일부 조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군락을 지으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자생하고 있는 작물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그 팀장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배용 LMO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재배용 LMO로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뭐 식품용, 뭐 사료용뿐만이 아니라 재배용으로 이제 승인이 돼서 재배용으로 승인돼서 수출국에서는 재배용일 것이고 우리나라에 단지 승인만 안 나 있을 뿐이지 결국은 수출국에서 재배용으로 심어진 그 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이나 식품용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승인은 안 나 있지만 그 재배용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사실 확인 관계라고 하는데 아마 그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제 발표 자료 뒤쪽에 자료들을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읽어봤는데 그 안에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보호지역,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섞이지 않게 또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어느 일정 그 거리를 벨트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 둔다. 그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밖으로 나가고 그 안에서 유전자 전이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두지를 않습니다. 저항성 마찬가지고 해초제 제초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 같으면 자가 수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은 일본도 그런 예하고 야생하고 경작자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해성이 경미하다.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내리긴 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그 서구 쪽 자료가 그 콩이라 하더라도 자가수분한다는 콩이라 하더라도 그게 타가수분 가능성이 0.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로 보면 0.1%냐 1000개 중에 하나니까 무시한다. 999점 아니냐. 39이니까 얼마나 정교하냐. 그렇지만은 그게 10,000톤이 되고 100만 톤이 됐을 땐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그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외래종들이 대개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건 영영 그 상태로 눌려 살다가 그냥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널리 확산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쪽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대 안정성, 그 다음에 유전자, 문제는 저희 나라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외국 자료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 그런 걸 리스크로 어떻게 환산하느냐는 문제는 별개지만은 그런 것이 구멍이 뚫렸는데 그 다음 장벽을 못 막아준다. 그럼 다시 확산되고 양상이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토론해 주시는 분들로부터의 사실 확인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플로어로 돌려서 먼저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 요청 들어오신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원광대 김은진 교수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에 따르면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재심사를 하거나 승인 취소를 하라고 이렇게 지금 발제하신 분 제일 첫 페이지도 나와 있는데, 그럼 이번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콩 뭐 유체 면허 뭐 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심사 자료에 따르면 항목 안에 그 뭐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자생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관한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자생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유전자 전이가 됐냐 안 됐냐를 떠나서 자생의 가능성이 발견이 됐다라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농진청이나 식약청이나 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지금까지 이미 승인이 된 품목에 관련돼서 재심사를 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왜 재심사를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이유하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주제 발표하신 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기보다는 바로 토론해 주실 분들한테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뭐 겸해서 하시죠. 그럼 지금 김은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재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그 법을 보시면 재심사는 위해성 심사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신청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사가 부적합이 됐을 때 아마 재심사를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김원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후 관리 부분인데, 통합고시를 보시면은 승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환경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됐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의도적으로 방출돼서 한두 개가 자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환경에 위해를 미쳤거나 또는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과학적인 그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그거를 재심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럼 이것들이 외국의 또는 국내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승인받은 이벤트가 위해가 있다라고 밝혀졌다라면은 당연히 취소를 하는 거죠. 다만 그거 아니라 지금 환경과학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모니터링 결과 몇 개의 낙곡들이 자생해서 한두 개가 뿌리를 내렸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식약청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김창기 박사님. 예, 김은지 교수님 말씀 중에 자생이라는 의미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생이라고 할 때 식물 곡물이 이제 낙곡에 의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게 그 해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그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퍼져서 그 수가 불어나서 하나의 군락이나 개체군을 형성하는 경우에 자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가 낙곡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서 올해 자라가지고 그냥 그 해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확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유체의 경우에는 조금 틀립니다. 유체의 경우에는 상당히 아까 김종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로서의 특성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휴면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유체가 검출됐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2008년도 수입량에 유체는 종자로 수입되는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내 일본과 달리 대부분 식용유를 착유한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정제하는 과정만 거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보니까 인천 지역 같은데 유체 종자가 식물체가 검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결과를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낙곡에 의해 가지고 비의도적으로 방출됐을 때 식물체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GM이든 GM이 아니든 간에 항상 있어 왔던 일이고, GM이 아닌 일반 유체나 아니면 호밀이나 밀 등의 종자가 운송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로변에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된 것은 영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고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식물체가 정말 생태계, 국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실제 국내에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농진청뿐만 아니고 환경과학원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해성 심사를 거쳐서 승인받은 제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미 비우도적인 환경 방출로 인해서 그 떨어졌을 때, 그 국내 환경에 유입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이라기보다 그 식물체가 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유해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취소하거나 재심사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민 팀장님. 네. 아마 오늘 그 논의 중에, 오늘 토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드디어 다뤄진 것 같습니다. 그 김은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그 식약청하고 농진청에서 하신 말씀도 맞고, 김창기 박사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맞느냐 하면은 위해성이라는 거는 현저한 위해성, 여기 바탕에서 결정이 내려진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면은 항상 일이라는 거는 이 안전성 이것도 위해성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항상 과학적인 불확실성, 그 과학의 미비, 불안전, 여러 가지 또는 사람의 어떤 잘못 또는 운송 이런 관리체계 어딘가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유출이 되고 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더 선진으로 관리된다는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LMO나 이쪽에 외래종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자생이라기보다는 정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밖에 나와서 정착을 했느냐. 그게 아까 김창기 박사님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다른 데로 퍼져나갔느냐 확산입니다. 근데 유체 아까 저희 나라는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게 2년 지났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벌써 상당히 몇 년 흘렀습니다. 미국은 더 오래되고, 아까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시료를 씨에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미 그 밖에 나간 것은 그렇게 정착이 돼서 확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재심사나 또는 승인 취소 같은 이런 문제로 가야 되는 거는 상당히 상황이 악화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어디서 걸러져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위해성 심사도 이게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 장치도 실패를 했다. 마지막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드리는 게 안전관리의 3중 체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제 발표 그리고 이번 토론의 주 핵심 분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떨어져서 이제 잘하고 그게 자생이든지 정착이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군락을 이루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변 환경에 미치고 그래서 어떤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지금 연구나 또 현황 자연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견해를 김창희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전자는 그럴 가능성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가 확실히 확인된 겁니까? 일본은 지금 전이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 그런 걸 봐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견해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분 혹시 없으신가요? 네. 소속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의 박태성입니다. 김종인 사무관, 연구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재래종하고 일반종에 대한, 그러니까 재배종하고 일반 잡초에 대해서 아까 외래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외래종이 하는 아까 가치박이라고 하는 거는 잡초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LMO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재배종이거든요. 인간의 관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태의 식물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심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심사를 하고 계시는 데서 이 비유도적 방출, 그 다음에 이게 떨어졌을 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군락을 선성하는지 그런 걸 전혀 안 보시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배종이라 함은 인간이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하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게 군락을 형성 못하는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육종을 해서 열매를 크게 맺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 생태계에서는 다른 잡초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꽃사과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일반 사과, 후지 사과를 만약 심었을 때는 산에서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만 꽃사과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MO의 심사에서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잡초성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가시박을 얘기를 하시면서 청중들한테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잘못 판단, 잡초성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잘못 심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LMO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박 박사님이 아주 전문적인 이런 말씀하시니까 토론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 박사님 하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농업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작물이냐 잡초냐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부에서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를 볼 때는 잡초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식물이 너무 많이 자랐다. 소위 말해서 과우정이 됐다. 지금 많이 보실 수 있는 가시박, 미국 숙부쟁이 많지요. 이런 것들이 그 일대를 덮으면은 그 자리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여러 종들이 터전을 잃게 됩니다. 베이스가 9이 이렇게 들고 와서 그렇게 되듯이 생물 다양성의 근간을 이루는 종의 분포, 그 다음에 조성비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게 됐죠. 이제 이런 차원으로 갔을 때 그때는 저희는 이게 잡초인지 아닌지 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물이면은 이거는 잡초가 안 된다. 이제 저희는 잡초라고 이제 하는 대신에 작물이면은 자연 생태계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확산되지 못하느냐. 유채 같은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작물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긴 하지만은 대개 와일드 타입 야생형에서 이런 품종이 개발이 이제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되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몇 가지 유전형이 자연 상태에서 어떤 기작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기작을 받게 되면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질이 더 강화된다라든지 이런 점이 나타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산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왕나비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만큼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서식지를 차지해서 다른 종을 밀어내느냐 또는 어떤 특정 생물종에 그게 보호종이면 더 심각하겠죠. 표적곤충이고 비표적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좀 더 스펙트럼이 되게 더 넓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항상 이거 칼로 끊듯이 이건 여기까지 이건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게 0.1%라도 99.9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수량으로 봤을 땐 이게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작들이 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작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위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이제 박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런 사실이 나왔다 해서 그 자체로 위해성이 높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합해서 위해성의 크기가 얼마 정도다. 그래서 그게 문제될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 뭐 재심사로 가든지 또는 이게 그 위해성 심사할 때 그거를 여기 취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든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작물이기 때문에 이 LMO는 뭐 전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제 또 잔디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다른 품목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마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단 위해성 그 평가를 할 때는 위해성의 크기에 맞게 과학적으로 해서 그 판단을 내리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정인 팀장님께서는 그 GMO 작물에 대한 그 위해성에 있어서 어떤 지금 확실히 확인됐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이러이러한 측면에 염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바로 이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국내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혹시 여기에 지금 김창기 박사님은 그래서도 지금 토론자로 모셨는데 혹시 여기 청중 중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오셨거나 그런 분들 혹시 실제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견해를 갖고 계시다든가 지금 말씀 나온 거 말고 그렇다 그러면 김창기 박사님께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과학적으로 그동안 그런 잠재적인 우려 사항을 놓고 계속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쭉 한번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시고 또 결과가 대체로 어떻고 그 국외 동향은 어떤 추세인지 지금 가장 지금 최근의 상황 그런 걸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굉장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작물이냐 그 아까 그 방금 전에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작물이니 그 생태계 교란 종에 가깝냐 이것이 GMO가 작물에 더 가깝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작물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태계 교란종은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국내 환경에서 실제 자연 환경에서 그 생육한 기간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데요. 작물의 경우에는 그 GM이 아니더라도 콩이나 옥수수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해왔고 그 기본적인 특성에서 그 유전자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형질 한두 개가 더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콩이나 옥수수가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GM 콩이나 옥수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사실 GM 콩이나 옥수수를 수입하기 이전에 콩이나 옥수수를 우리가 재배해 왔으니까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콩이나 옥수수가 정말 떨어져 가지고 국내에서 잡초로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GM 콩이나 옥수수가 똑같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재배하는 과정에서 콩이나 유채가 자연 생태계에 유채나 옥수수가 자연 생태계에 국내에서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줬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보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전자가 더 추가돼가지고 특별한 형질을 얻었을 때 그게 정말 생태계에 유해할 것인지 그것을 보아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 이제 많이 도입되어 있는 제초제 내성이나 해충 저항성 같은 형질은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현재 많은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고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위해성이라는 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모든 GM 작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트그라스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한참 문제가 됐던 알팔파나
뭐 사탕 문화 이런 것들 작물마다 특성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작물이 있고 콩이나 옥수수나 면화처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적은 작물이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GM 작물이 유출됐기 때문에 모든 GMO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제 생각은 좀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GM 작물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표하신 슬라이드 중에 이제 미국의 예도 나왔었는데요. 노스다코타에서 그 제초제 저항성 유체가 도로변에서 발견된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유체의 90% 이상이 GM 유체입니다. 그래서 GM 유체를 재배하는 곳에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로변에 GM 유체가 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상. 예, 감사합니다. 예, 조 교수님. 네. 제가 잠깐 관점의 차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후 그 책임 체계에 관련해서도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해성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GM이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데, 지금 그 사전관리 체계도 그렇고 사후 체계도 그렇고 각각의 핵심적인 개념은 유해성에서 시작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인체와 생물의 다양성, 종의 변화, 여기에 영향을 극소로 축소하는 것. 이게 지금 목표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해성을 평가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비자의 입장, 수입국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해성 평가할 때 이제 운영자, 생산자 내지는 수출국, 원인 제공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GMO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거기에 보완될 우리 그 나고야 의정에서 나왔던 책임 부분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유해성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체에 일단은 유해한가 여부입니다.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정한 그런 생태계 변화 내지는 종의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출국이나 운영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법률 전반에 보면 그 직접적인 유해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진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저항성 있는 잡초들 또는 뭐 병충 이런 부분에 있어서 GM으로 인한 광범위한 확대된 영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유해성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손실이 가고 당장에 뭐 GMO가 뭐 비의도적으로 방출이 돼서 그로 인해서 뭐 사료라든가 이런 데서 뭐 어떻든 간에 동식물에 영향을 주고 그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고 있는 종의 우리가 물에서 뭐 토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에 따른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 그리고 저항성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해성 여부가 지금 법률 체계 하에서는 없는 것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해하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일반적 위험인도 위험성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뭐 체계를 잡을 때 심사 기준을 그걸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김은진 교수의 입장인 것 같고 우리 그 현재 정부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국제적인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수출국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서는 유해성을 이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직접적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어디 증명된 게 어디 있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에 붙어보면 거의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사전 안전관리 체계라든가 사후 관리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포인트를 어디에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윤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유해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 쪽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비의도적으로 유출돼서 자생할 가능성 만약에 자생이 됐다면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고, 그 영향이라면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 또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이겠죠. 생물 다양성 영향이라고 그러면 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영향이 될 텐데, 바로 그거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허점이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골자거든요. 예.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창기 박사님께서 그 과학자 입장에서의 그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김정미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위해 가능성, 환경적인 위해 가능성을 놓고 관리의 어려움, 그 가능성에 비한 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건 이제 현실적인 그런 걸 말씀해 주셨고,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김창기 박사님 말씀해 주셨고, 일단은 과학적인 그 얘기의 줄거리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자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무슨 종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더라도, 근데 그거가 어느 정도의 자생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건 아직 확인이 안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영향조차도 지금 아직 그 얘기하기 이른 그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환경 유출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은 요 상황에서 과학적인 얘기는 지금 아마 더 이상 진전시키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김창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단지 있다면 우리 자료에 혹시나 해서 선진국의 각 나라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example들을 쭉 우리가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 참고를 봐주시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단계에서 그럼 조금 더 진행이 돼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 자생 정착 확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조 교수님도 정확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LMO의 영향이 그거밖에 없느냐? 당연히 아까 옥수수가 유럽에서 이게 금지가 됐잖아요. 정말 그건 뜻밖이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그게 정말로 유익한 곤충한테 해를 줄 수 있고, 그 개체가, 그 종이 피해를 입는데, 이런 사실들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벤트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약 20km 이상 확산이 됐는데, 그것만 문제냐? 소수 개체가 나가도 유전자 전이가 된다라든지 했을 때는 일단 유전자 오염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저항성이라는 이런 걸 획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제초제를 달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쓰니까 쉽게 컨트롤 되더라. 그건 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위해성 인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 몇 종의 안전장치를 두고, 사전 예방의 원칙을 두고,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두는 게 조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CBD 생물다양성협약이나 이쪽에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당사국 이쪽에서 그 지향점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태성 박사님. 가급적이면 한번 발언하셨으면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아까 말고 다른 내용이면 해주시죠. 예. 죄송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유럽에서 그 금지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재배를 금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재배를 금지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비표적 생물체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배 금지를 한 거고요. 그게 FFP 같이 우리나라 같이 수입하는 거에 전혀 문제 없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승인 단계 없는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모 회사, M 회사의 거를 완전히 금지한 게 아니라 제외 금지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그건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발언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정보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서 예, 네. 소속하고 저쪽 뒤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 몬산토의 노민정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자꾸 저희 회사 제품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저희 회사 제품을 언급을 하셔서 제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니까 저한테 저희 회사 제품 중에서 혹시 유럽에서 취소된 게 뭐냐, 아니면 치아한 게 혹시 국내에서 안전성 때문에 치아한 게 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야지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과학자분들께서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그 사례가 있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게 있었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발표한 그 논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과학자들이 그거를 검토를 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하신 과학자분께서는 물론 이제 왜 발표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논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한 논문들만을 인용을 해가지고 한 거고 실제로